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과부가 겪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여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시대에 신분의 벽을 허물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인의 감동적인 삶의 기록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양반의 저택. 이곳의 주인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씨였고 나이는 36살. 양반의 아내였던 그녀도 이제는 과부일 뿐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부의 삶이란 얼마나 척박했을까요? 남편을 여인 여인은 집안의 짐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다행히 남편이 남겨놓은 작은 집과 농지 몇 마지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추석 설렁설렁 지나가고 단풍이 물드는 시절, 이 씨는 시장에 가다가 한 떠돌이 총각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2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굶주린 눈으로 시장 여인들을 바라보던 그 젊은이. 이 씨는 그를 보는 순간 남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한때는 그렇게 가난했었고 그렇게 비천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이 씨는 그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하루 종일 이리 서 있나? 일은 없고? 떠돌이는 이 씨의 관심 어린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연줄도 없고 돈도 없는 자신을 누가 거들떠보겠는가 싶은 그런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예, 양반마님. 저는 그저 일거리만 있으면. 이 씨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먹고 자갈 곳이 있으니 집안일을 거들어라. 밥이랑 잠자리만큼은 주겠다. 처음 그 젊은이는 집안 여러 잡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채소밭을 정리하고 집 주변을 청소하는 것들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씨가 떠돌이를 들여 부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과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이다니. 하지만 이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밥 한 그릇으로 만족하고 모자란 것을 탓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점차 밝아져가는 것을 이 씨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가면서 그 젊은이는 단순한 심부름꾼을 넘어섰으므로 거듭나갔습니다. 논밭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그의 손놀림은 이미 전문가 같았습니다. 여름 내내 풀을 뽑을 때도 가을 추수할 때도 그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그의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학주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양 양반가의 처백에서 난 사서라는 것은 후에 알게 되었지요. 양반인 아버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넌 양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양반의 피를 받아도 첩의 자식이면 양반이 아닙니다. 그저 떠돌이일 뿐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한많은 세상에 대한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씨 곁에 있으면서 그 체념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인생은 참 신묘합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이 씨가 단순히 불쌍한 마음에서 그를 들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은 변해갔습니다. 수확철 들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년보다 마른 해였는데도 그는 농지의 물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벌레가 창궐했을 때도 그는 자연 살충제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지식인이자 사상가였던 것입니다. 이학주는 저녁마다 작은 방에서 글을 읽곤 했습니다.
어디서 구해온 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틈틈이 글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너 글도 되네. 어릴 때 어머니가 몰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민이 되더라도 머릿속에 학문까지 빼앗을 순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낮았을 뿐 그의 영혼은 이미 양반 이상으로 고귀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실이 팽팽해져 갔습니다. 이 씨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는 그의 모습, 이 씨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 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엇이 되어갔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마당에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을 때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찬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따뜻함. 아씨.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 마음. 아시겠지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마음이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인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젊은이를 받을 수 있을까? 제 마음의 나이보다는 제 행동을 봐주십시오. 결국 이 씨는 그와의 혼례를 결심했습니다. 물론 마을의 눈초리는 뜨거웠습니다. 저 과부가 완전히 미쳤나 보네. 떠돌이 남자한테 재혼을 하다니. 게다가 첫 남편은 양반인데 이번엔 신분 없는 남자라니. 하지만 이 씨는 그 모든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남편을 여인 후 15해 동안 지켜낸 절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혼례는 조용했습니다. 마을 신부가 주례를 서고 몇몇 가까운 이웃들만 참석했습니다. 이학주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비단은 아니었지만 이 씨가 손수 누벼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이제 진정한 신랑이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여인의 눈에는 사랑이, 한 남자의 눈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평생토록. 나도 너를 남편으로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 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에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더니 나중에는 갑작스런 폭우가 내려 모든 작물이 망쳐졌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았는데 이제 가진 것까지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불을 때우려면 장작이 필요했지만 장작을 구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쌀이 필요했지만 쌀도 없었습니다. 이학주는 이웃 마을까지 가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몸이 아파도 나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얻는 보리쌀로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는 숲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그 나뭇가지로 밥을 지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쑥을 캐고 도토리를 주워서 가루를 내 쌀과 섞었습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함께 굶지 않으니까요. 이 씨의 말에 이학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오고 또다시 어려운 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계절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둘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 명희, 둘째 아들 필훈, 셋째 딸 영자. 새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먹일 입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들은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이학주는 점차 마을에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그의 성실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일뿐 아니라 이웃들의 일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집을 지을 때 목수 역할을 하고 누군가 논밭을 일굴 때 그도 함께 했습니다. 이 씨도 역시 마을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의 절개 있는 삶도 있었지만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가 이학주와 함께 헤쳐나가는 그 역경의 인생이었습니다. 저 과부가 저리 남편을 섬기면서까지 사는 거 봤나? 저게 진정한 부부의 도리여.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이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유령 양반 김 씨는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 씨의 남편, 첫 남편 집안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이 씨 들었는가? 네, 뵙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그 떠돌이 남자 말이다. 마을에 소문이 나고 있다네. 자신이 양반이 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게다가 너 봐라. 첫 남편이 남겨놓은 그 땅 말이다. 이제 꽤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이들 것이 아니라 그 떠돌이에게 넘어간다는 게 마땅하냐?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은 곧 이학주가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건 뭐냐? 재혼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내가 관아에 건의해 볼까? 그 위협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찾아와 이 씨와 아이들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떠돌이가 과부를 꼬드겨 재혼했대. 첫 남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결국 그 여자는 타락한 거지. 이 씨는 매일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자신의 순정이 의심받는 것 같았고 자신이 선택한 남편마저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학주는 밤새 옆에서 아내를 안아주고 위로했습니다. 아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아의 판단으로 이 씨의 모든 재산은 세 아이의 공동 소유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학주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학주 자신에게 투옥 위협까지 가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요. 비록 결국 증거가 없어 풀려나갔지만 그 사건은 이 씨와 이학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아 씨에게 폐를 끼쳤군요. 내가 없었으면 아 씨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마. 내 선택이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절은 그들의 결혼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항상 성실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년 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양반이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양반은 이 씨의 첫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매우 높은 벼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관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반이 마을에 내려온 이유는 고향의 형부의 무덤을 찾아뵙기 위함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지금은 재혼했고 신분도 낮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매우 진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형수께서 재혼하셨다고요? 그것도 성실한 분이라고. 그분을 한번 뵙고 싶은데요. 이학주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양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 혹시 한양의 이 참판 댁에 제가 그 댁의 사자식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네. 그 명문가의 자제가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니. 이학주는 자신이 어떻게 이 양반의 눈에 띄었는지 놀라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양반에 따르면 한양의 학문을 다루는 관직에서 이학주에 대한 소문이 전해져 온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형수께서 이 청년의 재능을 눈여겨보신 것이겠네요. 그 양반은 이 씨와 이학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함께 지내면서 이학주의 학문과 인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책도 많이 나누어주고 역사와 철학에 관해 밤새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날 그 양반은 이학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 한양으로 올라와 나와 함께 일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추천하면 응과시 과거에 응할 자격도 주어질 것이네. 자네의 재능은 이 작은 마을에서 썩기엔 너무 아깝다네. 이학주는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가겠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이학주는 처음에는 그 양반의 집에서 글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곧 드러났습니다. 그가 제시한 정책 의견들은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그의 학문과 현실 감각은 높은 벼슬아치들보다 뛰어났던 것입니다. 3년 후 이학주는 마침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낮은 직급이었지만 신분 없는 사람이 관직에 오르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더욱 높은 직급으로 승진했습니다. 2년 후에는 지방의 판관이 되어 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신분 없는 한 남자가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학주가 판관으로 있던 고을에서는 광산에서 금광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학주는 이 광산의 개발 사업을 제의받게 됩니다. 그는 효율적인 채광 방법을 제시했고 노동자들을 공정하게 다루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광산에서 나오는 금은 일부는 국고에, 일부는 지역 발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가 이학주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학주의 부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큰 저택을 지었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한양으로 불러올렸습니다. 이 씨가 30년을 살아온 그 시골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온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학주가 지은 저택은 당시 한양의 명사들 집에 버금갈 정도로 컸습니다. 방도 많고 마당도 넓고 연못도 있었습니다. 첫 시작은 떠돌이 머슴이었지만 이제 그는 당당한 양반 신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들이 모두 좋은 집으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녀 명희는 당시의 유명한 문인집의 아들과 혼인했고 아들 피로는 더욱 큰 양반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이미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는 이제 한양의 유명한 부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30년을 살아냈던 그 과부, 신분 낮은 남자와 재혼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과부가 이제는 당대에 존경받는 부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학주가 60대 중반에 접어든 어느 가을날 그의 저택의 누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인생의 주름이 깊게 팬 상태였습니다. 옆에는 아내 이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7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50년 전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오, 아씨. 내가 아씨의 집 문 앞에서 떠돌이 거지로 헤매던 그때 말이오. 글쎄 말이오. 그때 날씨도 따뜻했지. 추석을 지난 늦가을이었고 아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었을까요? 어쩌면 벌써 죽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요. 하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너는 내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냈다. 이학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씨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씨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아씨가 나를 그 집으로 들여주지 않았다면, 아씨가 나를 남편으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그동안의 인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20해가 넘는 가난의 세월들.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그날들. 아기의 소문과 관가의 조사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행운. 이학주와 이씨는 그들의 나머지 인생을 나눔과 배품으로 채웠습니다. 이학주는 자신이 얻은 부와 권력을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분 높은 자식들뿐 아니라 평민의 자식들도 배울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의 흉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남편의 이 사업들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부모와 할머니의 이 정신을 이었습니다. 명희의 손자들은 나라의 유명한 문인이 되었고 피론의 손자들은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학주와 이 씨는 거의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3년 후에 이학주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합장묘는 한양 근처의 아름다운 언덕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남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사랑했으며 그들이 얻은 부와 영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간 사람들이다. 신분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으며 참된 가치는 성실함과 사랑에 있음을 보여준 인생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구석진 기록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한 과부와 떠돌이 남자의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신분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학주는 신분이 없었지만 그의 영혼과 능력은 그 어떤 양반보다 뛰어났습니다. 반대로 신분 높은 자들도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둘째,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아기의 소문 속에서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학주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을 때 아내를 위로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아내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셋째,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할 때도 정직했고 부자가 되어서도 청렴했습니다. 하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역경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0여 년의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더욱 높은 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섯째, 행운은 준비된 자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이학주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학주가 그 마을에서 이미 신뢰를 얻고 있었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행운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구석진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비슷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와 함께 가고 함께 견디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대박을 맞이했다는 것을. 그 대박이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들이 만든 추억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신분이 어떻든, 당신의 현재가 얼마나 어렵든, 당신의 영혼은 충분히 고귀하며
함께 해줄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당신들도 대박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모두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